일단은 무통 마취라고 해서 엄밀히 말해서는 통증이 없다기보다는 통증이 일어날 과정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마취 방식이 이제 국소 마취라고 결국은 바늘로 찔러서 약을 주입을 하는 건데, 보통 첫 번째 아픈 거는 바늘로 잇몸이나 이런 데를 찌를 때, 그 다음은 또 약이 들어가면서 약이 살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비집고 퍼지면서 그 살을 미는 힘 자체가 팽창감이 들어가지고 또 통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순간에 아픈 걸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글 마취나 도포 마취 같은 걸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들어가면서 팽창하는 것 때문에 아픈 거는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함으로써 보통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이제 무통 마취기라는 거는 그런 주입 속도를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주입을 할 때는 좀 정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초 만에 하면 엄청 아플 마취를 한 1분에 걸쳐 하면 환자분이 훨씬 덜 아프실 텐데,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마취를 하면서 그 속도를 조절하기가 조금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통 마취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환자분께 덜 아픈 마취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도포 마취, 가글 마취, 무통 마취기를 전부 다 지금 상비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방법으로 마취액이 너무 차갑고 하면은 몸에 이제 차가운 게 갑자기 탁 닿으면은 시리고 아픈 거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찬 마취액을 그대로 자입하면은 보통 그거에 의한 자결감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냉장고 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마취제 자체를 그렇게 차게 유지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저희가 마취 준비하면서 보조해 주신 선생님들이 손으로 뭐 살짝 이렇게 열을 내서 데우는 식으로 해서 마취제를 하면은 그것도 덜 아프게 하는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작년도부터 이제 수면 마취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많은 환자분들 뵙다 보면은 치과 공포가 있는 환자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일단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아니면 공포는 없으신데 입안에 이제 물이 고이고 이런 거를 참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입 천장 쪽에 기구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구역질이 너무 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냥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면 마취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진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를 진정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말로 진정한다 이런 거를 이제 쓰지만은 그거보다는 실제로 환자분이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로 치료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진정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얕은 진정, 중등도 진정 또는 의식하 진정, 깊은 진정, 그 다음 더 넘어가면 전신 마취, 이게 전부 다 진정의 큰 개념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 전신 마취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는 거는 얕은 진정에서 중등도 진정이라는 의식하 진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시행하는 게 의식하 진정인데,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여쭙는 질문에 반응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 해서 의식하 진정이라고 하지만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크게 기억하거나 하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는 용어로 수면 마취라고 하고, 보통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하는 뭐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면 치료를 위해서는 결국 먹는 약으로 하는 진정제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정맥로를 확보를 해서 주사제를 투여해서 이제 진정 효과를 유도를 합니다. 근데 많이 쓰이는 진정제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미다졸람이라는 약, 케타민이라는 약, 요 세 약들이 아마 수면 진정 치료의 3대장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사실 뭐 부작용이나 뭐 연예인들 안 좋은 문제로 TV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약효는 좋고 전신마취 유도제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부작용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진정요법에서는 전신마취랑 다르게 환자분이 스스로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프로포폴은 마취 효과는 탁월한 대신에 호흡이 약간 억제가 될 수 있어요. 진정치료에서 환자분이 숨을 쉬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장 큰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프로포폴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미다졸람이랑 케타민이란 약물을 보통 병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의 장점은 일단 호흡 억제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은 사실
어느 약물도 부작용이 절대 없다고 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근데 둘 다 상대적인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분이 숨을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둬서 이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제일 기본적인 진정제로 쓰면서 케타민을 약간 보조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의 제일 큰 안전성 중에 하나는, 약을 가지고 왔는데 이 플루마제닐이라고 해서 미다졸람의 효과를 반전시키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약이든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다졸람이 호흡 억제가 적다고 해도 많이 사용하면은 환자분이 갑자기 숨을 못 쉬거나 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약을 투여하면은 그 미다졸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효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 억제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혈압이 너무 저하됐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플루마제닐이 없애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무작정 이 약을 쓰는 게 좋지는 않은 게,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이제 진정 효과가 탁월하고 치료가 끝나고 나도 환자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게 하는 선행성 기억 상실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막 불편했고 아팠고 하는데 끝나고 여쭤보면 환자분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 플루마젠이라는 약을 무턱대고 다 쓰면은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다 나게 되고, 얘는 또 몸에서 빨리 해독이 되는 약인데, 미다졸람을 많이 쓰고 나서 얘를 쓰면은 해독이 됐다가 얘 약효가 끝나면 그 미다졸람 효과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수면 진정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많이 사용할 약물은 아니고, 일단 항상 약을 투여할 때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적절한 농도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면 진정 약물이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상품명은 미라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이 일단 제일 잘 알려진 수면 진정제 중에 하나고, 호흡 억제도 적고 다른 부작용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미다졸람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진통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다졸람만 하고, 물론 부분 마취를 하게 되는데, 부분 마취할 때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아파하고 통증이 자꾸 가면은 수면 효과가 떨어지고 자꾸 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병용을 하는 게 케타민이라는 약입니다. 그 약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강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화상 치료 같은 데서도 마취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호흡 억제 효과가 적고 해서 유용한 약인데, 얘만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거는, 이거는 환각이나 아니면 악몽 같은 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만 쓰면은 굉장히 마취가 끝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불쾌하게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이랑 같이 쓰는 게 좋은데, 요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진정제로도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두 개를 병용했을 때는 아까 케타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이 미다졸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통 효과를 케타민이 줄 수 있고 해서 두 가지를 병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칫솔질 습관이나 이런 걸 바르게 들여서 항상 칫솔질을 하는 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교과서적으로 사랑니를 빼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정도인데, 뭐 그 이전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뽑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